네, 21대 국회가 이틀 남은 가운데 여야가 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재표결이 예정된 해병특검법 관련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틀 뒤면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데 연금 개혁안 이제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의 이제 신경전은 상당합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까지도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말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있는데 모수개혁 먼저 좀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혁 연금 관련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에 고갈이 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내는 돈은 뭐 9% 받는 거 소득 대체율은 40%입니다. 근데 고갈을 피하려면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 내는 돈을 높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진국이 20% 가까이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에 9에서 13%, 4%포인트 올렸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내는 돈도 많이 내야 되지만 받는 돈을 덜 받아야 된다. 내는 돈이 많은데 받는 것도 많으면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이때 21대 국회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9%에 13% 올리고요. 그다음에 44, 45까지 좀 의견이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때 뭔가 하기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암묵적 합의가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급하게 될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볼 때는 받는 거 부분에 있어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관철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여야 입장을 떠나서 국민, 특히나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맞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란 게 화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차피 냉정하게 좀 시간을 두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치만을 가지고 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그다음에 직역연금이라고 하죠. 그 퇴직연금,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군인, 사학연금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까지 총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9일이라면 이제 이틀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먼저 처리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 총체적으로 다 같이 좀 보고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냐 하면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모든 수치들을 잘 정리해서 국회로 보냈다. 국회가 선택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은 바로 모수개혁과 관련된 거였어요. 연금개혁위원회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여율을 갖다가 현재 9%인데 우리 좀 돈 더 내자. 그래서 13%는 고정으로 하고 대신에 받는 돈을 지금도 용돈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 내겠냐? 4%도 돈 더 내게 하려면 뭔가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돈임을 입증해야 되지 않겠냐가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50% 또는 그래도 재정을 생각해야 되니까 45%. 아니야, 재정 정말 미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현행 40%만 받는 게 맞아. 이 세 가지 안으로 정리해서 국회가 넘긴 거예요.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투표를 했더니 소득 대체율을 50%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개혁이냐 이런 논란이 일었고 결국 민주당이 45%의 주장을 했지만 그나마도 재정의 어떤 고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44%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해서 모든 수치를 정리했으니 이제는 국회가 선택할 몫이다라고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대통령이 이거 국회 얘기한 지가. 그럼 국회가 선택을 했으면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구조개혁 얘기를 또 하고 20대 얘기를 또 하는데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의지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무원 연금, 무슨 뭐 사학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직영연금, 그리고 지금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이거 2년 안에, 아니 임기 내에 이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정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회적인 이 비용과 사회적인 혼돈을 정리할 수 있는, 아니 국회 과반 의석도 안 가지고 있고 여당 대통령의 뭐 힘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겁니까? 지금 지난 2년간 연금 개혁의 핵심이 모수 개혁이었어요. 이거에서 어느 정도 향후에 다가올 그런 재정 고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구조적인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어렵게, 정말 어렵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놓은 거를 갖다가 우리 완벽하게 고양이 목 방울 안 달고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여야 모두 어쨌든 더 내는 방향으로 합의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됐을 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 부분도 뭐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시점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지난주에 갑자기 이 부분을 끌고 나온 이유는 다분히 이 정부 여당 쪽에 그 연금 문제에 대해서의 어떤 책임론을 씌우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어떤 프레임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본인들도 계속 이제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라는 어떤 미래 세대, 미래의 어떤 어젠다를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민생 법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분위기나 아니면 쇄신, 그리고 일종의 물타기 기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며칠을 앞두고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야가 합의된 개혁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여당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초부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제개혁까지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딱 모수개혁이었고 그 다음은 없었다, 이 얘기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 결론은 이거예요. 맞는데 이거 50%밖에 안 됐으니까 100% 될 때까지 기다려요. 왜? 여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정치인의 말 중에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3대 개혁. 3대 개혁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갖다가 바꾸겠다. 소위 말해서 진보 정권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갖다가 보수 정권 입맛에 맞게끔 바꾸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인의 말 속에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게 어딨냐. 그 정치적인 의도 속에서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게 정치입니다. 다수당의 이 정치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거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국의 주도권을 갖다가 야당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재정에 가장 부담이 줄 수 있는 이 모수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어쨌든 앞서 뭐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쨌든 내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해병특검법과 관련해서 재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자, 재표결과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도 특검표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앞서 3명의 의원과 더불어서 이제 최재형 의원까지 4명이 이제 공개적으로 어쨌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밝힌 건데, 이러한 부분이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 최재형 의원이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냐 하면, 대통령실의 뭐 의견도 있겠지만 당 내에서 당론이다, 거부해라, 이게 당론이었어요. 당론이라고 강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반란표가 나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의 소위 용산이나 또는 여당 지도부와 다르게 당선인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심에 좀 더 민감한 거 아니냐. 지금 민심의 대다수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였어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 필요하다라는 게 민심의 다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유권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압박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특히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 찬성 의원만 4명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소위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 여론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막상
또 내일 28일 날 표결이 진행되면 이게 무기명 투표예요.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반란표는 더 늘어날 거다. 다만 그 반란표가 과연 17표까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권 지도부의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8표 반란표만 나오면은 또 이 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표결에서 4표 이상이 나오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특검을 좀 네. 당당하게 좀 받고 협치를 요구한다면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다고 말을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기자간담을 통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사가 큰 이탈 없이 대체적인 좀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게 안 받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부터 하자고 주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저는 야권 이 야권의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주 노골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장외 집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힘으로 현장에서 항복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게 할 것이다. 뭐 비겁하고 얍삽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진상 규명이란 건 어떻게 보면 내거는 거고요. 결국은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 22대 국회를 앞두고 야당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개별 해병대 특검 법안이라는 것으로 볼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흐름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파악할지를 봤을 때 여당 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공수처 수사랑 경찰 수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야당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면 탄핵한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본인들이 말하는 그 순수한 진상규명이라는 것들은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강하게 할수록 여당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없다. 가능성이 좀 좁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 가운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병대원 사건의 이제 수사 당시에 경로를 하는 바람에 수사가 축소됐다라는 뭐 이른바 VIP 경로서를 두고 좀 여야 안에서 좀 공방이 좀 있는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경로가 죄냐, 이제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나온 것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평소 성일종 의원이 그래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방송에서. 그런데 저는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경로? 그런 거 없었다. 거의 부정이었어요. 그런데 경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고 드디어 이제 증거까지 나오니까 경로 있으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립니까?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경로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의 공식적인 해명이 뭐였냐 하면 아니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 시신 찾으러 무리하게 왜 그 물속에 들어가느냐 이거 가지고 경로했다는 게 대통령의 발언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일종 의원의 얘기는 뭡니까? 아니 시신 수색하러 가서 정말로 죽을 고비 넘겨서 살아온 그 실무자들까지 기소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언제까지 바꿀 겁니까? 이래서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얘기 다르고 여당 비대위원 얘기 사무총장 얘기 다르고 법원 얘기 달라요. 자,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은 지금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 누군가 죽었고 그 죽은 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자체를 갖다가 원점으로 되돌려라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일종 의원 얘기는 뭡니까? 아니 대통령이 기소한 거에 대해서 경로할 수 있지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오면 도대체 국민들은 이 현 대통령과 이 법치주의, 공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여당 지도부에 대한 기본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이게 이제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수사 외압이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외압이라고 하면은 지금 군에서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21년도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 주도한 군사 법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그때 뭐였냐면 군에서 수사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사망 사건, 그다음에 성폭행, 성범죄, 그다음에 입대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경찰에서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조사 단계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란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 용어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조사와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따로, 그러니까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 대한 판단이 달랐을 뿐이거든요. 조사 결과는 모두 지금 경북 경찰청에 이첩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특히 이제 해병대 1사단장도 지금 수사 의뢰 형태로 전달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 외압이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또한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고 17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법도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다 세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무시하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결국은 특검을 하자는 그 내용의 특검 내용에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지된 수사는 계속 포괄적으로 계속 확대 수사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 이제 내일 있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위해서 만남을 갖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게 되는데 사실 주말 사이에 좀 만나서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뭐 연금개혁도 그렇고 뭐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 결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어쨌든 일정이 연기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지지층에서도 소득 대체율을 낮춘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꼬인 정곡을 풀어가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양보를 함으로 인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좀 이뤄보자 이런 거에 지금 지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받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무슨 여당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보셨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국정 주도권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정 주도권 다툼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상병 특검 받는 순간 국정 주도권 무너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이걸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최상병 특검 이코로 윤석열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정 주도권 다툼의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합의점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28일 날 재표결을 통한 어떤 재표결의 어떤 정치적인 해석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이제 다음 달 5일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해결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 놓인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원구성 협상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좀 협의점을 여야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여야가 주말 동안에 2+2 비공개 그 만찬 회동을 하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난제를 풀기 위해서 특히 원구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약간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하면서 이게 복잡한 실태래가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어려운 게 놓인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제가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길거리에서나 그다음에 당내에서나 그리고 지지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탄핵 아닙니까? 한쪽에선 탄핵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영수회담 하자고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탄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당은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거 계속 그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는 왜 그럴까?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쪽 민주당 야당 쪽의 입장을 제가 그냥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보면 뭐냐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1심과 2심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다음 대선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거는 그쪽에서 공공연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새삼스럽게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1심하고 2심 유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온전하게 그냥 특검법 하나 통과시키는 거냐? 아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잡아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게 할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민주당과 야당이 하는 어떤 일련의 행태를 보면 결국은 탄핵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굉장히 좀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목소리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당에서는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두 인물이 이제 이 부분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게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세금 강화책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참여정부에서도 효과가 그렇게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크지 못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투기 억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했습니다.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투기 방법들이 다양하게 풍선 효과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두 번의 부동산 폭등을 겪다 보니까 이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론에 대한 반감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급등기가 아니라 이제 냉각기로 접어들었거든요. 빙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종부세 완화가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부동산의 양극화라고 하는 게 불가피하게 인구 감소와 함께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다면 민주당에서 종부세가 50년, 60년 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나온 건데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동산 시대 양극화 문제에 적절한 대안인가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상승과 하락에 맞춰서 종부세가 강화됐다 안 하됐다를 계속 반복해 왔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양극화에 맞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런 문제 제기를 무슨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큰 무슨 내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당원들이 반응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 맞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과세 정책 이 부분을 위한 고민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목소리를 너무 난타하면은 향후 건설적인 민주당 내에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좀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당론으로 하자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장기적인 부동산 양극화에 맞는 과세 정책을 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 즉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발언들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종부세 완화 폐지에 대한 목소리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좀 보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건 저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있다고 보고요.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격당한 부분은 좀 억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내용 비슷한 흐름인데 본인이 친문이기 때문에 비명 쪽에 좀 공격을 당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부자 감세 프레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징벌적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거면 부동산이란 거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가격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부러뜨려서 이거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시점이 지나면 계속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세금이란 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입자한테 그게 전가되기 때문에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고자 하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전월세, 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른바 이번에 서울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그 이른바 종부세 벨트라고 할까요? 마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도 아니고 왜 고민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보면 광진구거든요. 광진구 같은 경우도 종부세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일정 부분 이제 간을 본다. 뭔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개별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당이 제시했고 그렇다면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내고 여기에 여당도 얘기를 해서 저는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어울리지 않는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부분까지 좀 폭넓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 좀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22대 국회 경기 안산갑의 이 양문석 당선인이 이제 사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을 향해서 좀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앞서서 우 의원이 좀 당원권 강화에는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뭐 앞서 있었던 뭐 국회의장 경선이나 원내대표 경선 등에서 좀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것에는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표하자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양 당선인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양문석 당선인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이런 진정성 어린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87년 체제에서 소위 당원 민주주의에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시스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자, 그런데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거를 갖다가 당원의 힘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특정인을 갖다가 비하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현행 국회의 시스템, 국회의장 시스템도 그렇고 원내 대표 간의 소위 상임위를 갖다가 배분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이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87년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87년 시스템의 국회 운영과 관례나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6공화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사실은 7공화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특정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거를 바꾸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 대상을 찝어가지고 이게 구태 정치에 뭐 맛이 갔다는 등 이렇게 개인을 갖다가 비하하고 혐오하는 것은 당원들에게 재물로 내던지는 거예요. 강성당원들에게. 이거는 결국은 이 소위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민주당이 무슨 뭐 원외 정당이 아닙니다. 원내 정당이에요. 그럼 원내 정당의 품격에 맞는 논의와 틀을 갖추어야 되는데 당원들의 목소리에 반하는 사람은 다 막간 구태 정치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게 되면 당원들의 목소리가 바뀌면 나중에 양문석 당선인은 뭐라고 그럴 겁니까? 좀 그런 점에서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것,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특정 정치인에게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양문석 정치인의 이런 이분법적인 정치, 흑백 논리 정치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줬거든요. 앞으로 실제 당선인이 아니라 이제 5일 다가오는 5일이 되면 현역 의원이 되는데 현역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갈라치기 정치 그리고 흑백 논리 정치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총선 당시에도 과거 좀 노 전 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좀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특정인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 상황을 살펴보면 어쨌든 당원들이 탈당을 계속해서 했었고 당원들을 달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좀 어떤 부분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른바 강성 당원들, 개딸들에 대한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는 저는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래요. 지금 양문석 당선인에 대해서 좀 비판을 강하게 하셨는데 전 맞습니다. 근데 양문석 당선인 개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전에 민주당이 이미 어떻게 그 문제를 들여다봤나 보면 그때 이제 지난해 6월에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 수박 뿌리다, 줄기다, 깨트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을 냈습니다. 당직.
결국은 선거 나올 수 있습니다. 당원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왜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친문에 대해서 비명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실패한 불량품, 매국노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넘어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대통령이라고 한 계승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노무현 정신과 김대중 대통령 정신에 대해서 그렇게 반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넘어간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문석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우상호 대표가 우상호는 원내대표까지 했고 4선 아닙니까? 예. 그런 정치적 선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뭐냐? 결국은 그런 개딸이고 그런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당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말을 듣지 않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결국 근데 이게 뭐냐? 단순하게 이때 문제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2020년 금태섭 당시 의원이 공천을 못 받습니다. 그때 왜 못 받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때 작심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결국 공천을 못 받았죠. 이런 일련의 흐름이 다 작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양문석 당선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강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왜 공천도 받을 수 있고 당선까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당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냐? 특히 이재명을 위한 개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길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거야의 폭력적인 행태가 조금 우려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한되지 않는, 컨트롤되지 않는 권력, 힘은 폭력입니다. 이 부분을 해야 되고요. 이건 단순히 양문석 당선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가 종료되면 3국의 공동선언도 발표가 되겠고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역시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번 만남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계시고 또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네, 이번 한중일 회담 같은 경우에 뭐 4년 넘게 이루어진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 자체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각 나라들의 상황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협력 중심으로 얘기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 문제와 또 우리의 안보 문제가 지금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데 당장 북한이 뭐 미사일 쏘겠다라고 위성 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 라인야오 문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국민들의 국익을 갖다가 챙겨야 되는데 대통령이 기시다총리한테 이거 매각 요구 아니잖아. 눈치 챙겨. 마치 이런 듯한 변호인을 자청하는 듯하게 이거 행정지도지 매각 요구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우리 국민의 국익을 정말 대통령이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만들었다. 좀 그런 점에서 이 논란이 자칫 삼국의 어떤 그 외교 성과들이 좀 반감되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적해주신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백기투항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만남 이제 뭐 발표도 이제 곧 될 텐데요. 어떤 것들 좀 기대하고 계신지까지 저는 라인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원래 의제가 없는데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자는 요구사항이다. 이거는 지분 얘기가 아니라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대통령이 지분 얘기 아니지 물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백기투항했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저는 이제 민주당이 차분하게 일본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객관적인 팩트거든요. 이 얘기를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저는 오독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모임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또 위성을 쏜다고 하지만 가시화된 북한의 현실적인 어떤 위협에 대해서 한중일의 어떤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결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중국이 우리 쪽에 대한민국의 2+2 국방과 외교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런 협의체 관련해서 제안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적인 성과가 되게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보는데 미국의 전방위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과 한미일이 밀착하면서 중국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한국과 해야 된다는 그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2 협의체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은 현실화된 위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냥 제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렇게 해야지 북한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시그널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회의 이후 공동선언문 등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